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첫 달에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오셔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그 기반법에 대한 제가 이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은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 토론의 목표입니다. 우선 오늘 장관님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못 오신 것 같은데 현재 참석해 주신 정우택 부의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박성준 간사님이 저희 과방위 거의 6년째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메타버스 법안 발의에 아주 큰 힘이 돼 주실 거라고 발의란다. 통과에 큰 힘이 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님 지금 와주셨는데요. CES 같이 갔다 왔는데요. 아마도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에 계신 분들, 제가 이번 CES 다녀오면서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특히 메타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이 정말 많습니다. 제 그 개회사 인사말에도 써 있습니다만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저희하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35년도에 거의 70조 달러 이상의 시장을 예상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10조 달러를 투자한 메타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본법이 통과되어야만 이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메타버스 전략을 수립한 우리나라입니다만 그 7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또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협력 체계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규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많다라는 것 얘기 들었고요. 메타버스는 첨단 기술을 넘어서 사실 소통의 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외된 분들과도 소통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기술의 고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났던 인간 소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가 메타버스 산업 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끝까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편안하게 오늘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배경은 지금 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지금 부재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활동 규정도 지금 없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법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에서도 메타버스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근거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법이나 뭐 기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시책을 마련하거나 또 혹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법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됐던 정부가 밀던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걸 활성화시키던 건지 하면은 어찌됐든 우리 산업은 좀 더 좀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항 뭐 좀 지겨우실 텐데 딱 2장으로 좀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의된 것은 일단 4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됐던 정부가 이제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것을 3년마다 어찌됐던 수립을 다시 해서 계속 활성화 계획을 지금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안 5조에서는 일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메타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축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좀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스토킹이라던가 뭐 이게 뭐 쫓아다니면은 성추행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마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 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 10조, 11조, 12조에 보면은 시범 사업이나 그 지원 시책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어찌됐든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이거에 따른 그 예를 들어서 조직을 만들던가 그 지역을 진흥한다던가 뭐 시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안 21조, 22조, 24조에 보면은 개인정보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 SNS나 이런 걸 대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어찌됐든 경제 활동이 일어나거나 각종 컨텐츠들이 양산이 될 텐데요. 이런 거에 따라서 어찌됐든 개인정보와 그 재산권이 좀 보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사업자는 이용자가 뭐 아바타 보유 및 그 가상자산 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허은하 의원님 발의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여러 그 기존에 발의됐던 내용보다는 좀 많은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 19조에서 보면은 그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환경보다 더 많은 자원을 좀 요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 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상세 소개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따 토론회에도 말씀을 주실 걸로 알고 있지만 메타버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 관련법들이 지금 뻗어 나갈지가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토론에 앞서서 혹은 이후 발제에 좀 앞서서 여기 의원님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만 조금 좀 읽어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정의하신 걸 보면은 메타버스란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구현된 환경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굉장히 좀 크게 좀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토론할 때 뭐 플로어에서도 혹은 토론자님께서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이후 발제하시는 분들의 좀 의견을 좀 더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좀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최근에 대중에게 가까워진 계기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문화가 확산되면서 물리적 공간 제약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더욱 급속도로 활발하게 전개된 메타버스는 이제 단순 가상세계 기술이라는 트렌드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단순 가상 공간에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확장성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군과 융합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익숙한 활용 사례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타 산업과의 융합 사례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로 우리는 매장에 가서 직접 옷을 입어보고 화장품을 발라보면서 사용자의 경험을 터득했다면 이제는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하나 더 만들어 직접적인 신체적 움직임이 없더라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특수를 가장 많이 본 분야가 교육인데요.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 더욱 생생한 온라인 수업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 기술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확장 현실로 일컫는 XR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 기술이 유기적 연동을 통해 구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 정보를 가상으로 전송하기 위한 망이 필요하며 정보를 해석하는 인공지능 기술, 가상에서 생성된 정보와 지식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강현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정보, 지식, 데이터 등을 메타버스를 통해 다시 현실에서 활용함으로써 그 미래 가치를 점차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각 기반 기술의 전문가 양성과
융합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메타버스는 어떤 단계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적인 생태계 형성이 가능한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기술 고도화가 있고, 두 번째로 기존의 ICT 기술 보유 기업과 메타버스 산업에서 가장 활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간의 협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 스타트업 기업의 사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장 대중적인 사례로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AI, 로봇, 클라우드, 5G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여 자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K컬처, 한류의 열풍을 등에 업고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기업 간의 협력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 NC소프트가 CJ ENM과의 컨텐츠 사업 협력 기반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K-팝 팬의 플랫폼인 유니버스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발표한 것에 이어 11월에는 메타버스 역기능에 대응하여 각 이해관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토론의 주체인 허은하 의원을 포함하여 각 국회의원들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안을, 조승래 의원은 가상융합 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그리고 허은하 의원은 9월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법 제도 기반 마련이 된다는 점에서 진흥법은 아주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직 국회를 계류 중에 있으나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앞서 허은하 의원님이 개회사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는 전 세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2030년도에는 1조 5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유명 리서치 회사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 가까이 차지하는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전 세계적 성장에 따라서 주요국들은 정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각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XR, AI 등을 연구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략 입법, 중점 사업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산업 한계와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기술, 서비스가 트렌드라고 일컫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메타버스 성장세는 주로 AR, VR 시장으로 가름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메타버스 코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타버스 하나의 섹터로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주도권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 지속 확대 및 장기적 정책 기반 마련 등 메타버스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메타버스 활용 효과가 가시적인 분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이슈 해결 분야에 메타버스 우선 활용 분야로 선정 및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 창출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계를 대변하여 제언 세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거버넌스, 메타버스 규제, 전문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버넌스입니다. 메타버스 법 제도를 실제로 이행하고 관리할 전담 기구가 현재로서는 부재합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각 이슈에 따라 전담 부처가 산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허은하 의원 발의에 제안되어 있듯 국무총리 산하 기구와 같이 강력한 권한 부여가 가능한 메타버스 거버넌스 수립을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예상 집행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기반 기술이 융합되어 형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술 기반인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전문가 부족은 전 세계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인력 양성을 위한 꾸준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고급 인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메타버스 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재현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기초적인 법 마련이 가장 시급합니다.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예상 책정과 정부의 중점 사업 우선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 화면만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게임 같다 생각하시거나 제버터 형태의 놀이터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교육입니다. 공부. 플랫폼 내에서 도서관을 가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참 신기한 건 플랫폼 내에 있는 도서관을 보게 되면 접근이 굉장히 복잡해요. 교실을 걸어가서 도서관 문을 열고 서가에 있는 책을 뽑아서 봐야 됩니다. 이 방식을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미련한 설계를 했느냐. 태블릿에 버튼만 누르면 책이 튀어나오면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인류입니다. 우리는 그걸 불편하다고 인식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들은 공간을 탐험하는 자료를 탐험하는 일상적인 경험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다른 인류예요.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온 건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게임이라고 동치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계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빼앗긴 키워드처럼 이걸 자꾸 말씀을 하세요. 원래 우리 건데 단어 세탁을 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쓴다. 섭섭하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계에서 절대 손대지 못했던 교육 분야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있고 현재 플랫폼이 관련 경쟁업체 플랫폼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트래픽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 갖고 있는 많은 오해가 메타버스는 물리적인 현실 공간과 굉장히 유리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철학적으로 많이 비판을 받는 게 사람을 공간 내에 가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화면에 나오는 이벤트는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제가 같이 설계했던 스위스 취리히의 이벤트였습니다. 당시에 벤츠의 신형 자동차를 공개하는 상황이었는데 취리히라고 하는 유서가 깊고 브랜드 밸류가 높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에 벤츠를 덮어 씌운 겁니다. 사람들이 수시간 동안 취리히를 움직이면서 성인들이 증강현실로 벤츠의 브랜드를 통해서 경험을 즐겼던 겁니다. 자, 도시 전체에 갖고 있는 밸류도 높일 수가 있고요. 또한 메타버스의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는 사례입니다. 즉 메타버스는 꼭 VR을 뒤집어쓰고 독방에 있는 떡진머리 아저씨들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샘플을 가져오기에 기업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공개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디지털 트윈이죠. 디지털 트윈은 이제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냐 하면 메타버스는 게임이나 엔터 쪽에 집중되어 있다. 가벼운 소비재.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워딩이 대중화되기 이전부터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많은 것들을 복제해 왔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는 장점과 단점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가까운 지역의 국가의 하청 공장 파트너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 현장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파견을 해서 근무하는 환경은 점점 세대별로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국에 있는 생산 현장을 동일하게 복제해서 한국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산업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반면에 뒤집어 보게 되면 모든 국가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접한 국가하고 이렇게 어떤 연맹을 맺어서 일을 해왔던 이 환경 자체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이는 얘는 BMW 자동차 공장인데 이런 자동차 제조 공장만 쓰느냐? 그렇진 않겠죠. 참기름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걸 쓰고 있고요. 굉장히 물리적으로 용도가 없을 것 같은 포스코, 제철 기업들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년짜리 마스터 플랜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하나의 뜻을 갖고 하는 작업 중에 하나 이 작업인데 화면의 케이스는 TV조선에서 방송했던 아바드림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형태 방송 콘텐츠였습니다. 사실 젊은 층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퀄리티가 낮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윗세대, 제 친구 세대나 그 위의 세대를 보게 되면 좀 감동적인 순간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메타버스에는 진입장벽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메타버스를 주로 신문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페토와 관련된 기사를 장에 수십 개를 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공간. 손주가 옆에서 하고 있는데 화면을 봤더니 노안이 와서 절대 터치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 그분들을 잘라버리고 갈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죠. 메타버스가 특정 집단과 벽을 나누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가야 될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윗세대한테 메타버스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작업도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사회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제가 인터뷰했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200명하고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 소개하는데 미국에 있는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전 세계 10개 국가에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랫폼이지만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로벅스 수입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안 내고 아직 합법이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하고 있던 시기가 재작년인데 그때 13살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오징어 게임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 친구가 한 달 반 동안 벌어들인 개인 소득이 2억이 넘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고 20대 중반 되면 군대를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연령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그에 맞춰져서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이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럼 부모님한테 뭔가 특수훈련을 받은 특공대 같은 아이냐?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도 몰랐어요. 우리 아들놈이 2년 동안 방에서 공부하고 방에서 수업 들어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아빠 통장이하고 보여주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라십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각 반마다 몇 명씩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이가 이 연령대였던 이 연령대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근데 이런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 연령 붕괴 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제도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붕괴성인데요. 국내 직방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온라인 그 원격 근무를 통용하고 있죠. 근데 원격 근무 플랫폼을 만드는 국내 업체들의 개발자들을 미팅을 하다 보면 되게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경영대학 소속 교수인데 기업에서 관계는 보통 두 가지로 쪼개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 기능적인 관계가 있고요. 하나가 인간적인 관계죠. 근데 이들은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시각이 완전 달라지고 있어요. 술 먹고 개인 사정을 알고 고민을 듣고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가 많은 기업의 신년회나 신입사원 OT 행사에 원격 강의하다 놀랐던 점이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깊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몇백 명 불려가지고 밤에 굴리기도 하고 술도 먹여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걸 왜 그렇게 아쉬워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길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쩌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은 관계성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편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붕괴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생태계 내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세 가지죠. 하나가 이동, 하나가 공간,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제 디파인이 가상 공간 또는 디지털 현실이라고 정해져 있는 메타버스가 과연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계십니다. 두 세계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원격 공부를 하면서 이동량이 뚝 떨어졌죠. 제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장 좋은 점은 한두 시간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런던을 갈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동량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동량이 줄어들기만 했을까? 이번에 CES를 갔더니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이동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에서 이동하고 하늘에서 이동하고. 근데 거기에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동이 자율화되는 거죠. 자율주행.
그러면 결국 이동하는 인프라 내에서 보내는 시간, 이게 엄청나게 인류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 열립니다. 70억 인구 중에 하루에 40억 인구가 한 번 이상 모빌리티에 몸을 실는데, 문제는 그들이 보내는 시간 1시간씩만 잡아도 하루에 40억 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던 시간에서 멍하니 무언가 1시간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국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플랫폼에 들어가는 시간을 누가 지배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CES에서도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MS가 IT 관에도 자기네 내용을 전시하고 있지만 모빌리티 관에 자꾸 머리를 들이는 이유가 그들은 그 시간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블릿으로 보냈던 시간이나 PC로 보냈던 시간을 가져가면서 돈을 지배했던 게 구글하고 아마존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비어있던 시간, 원래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이동의 시간에도 머리를 들이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머리를 더 많이 들이밀기 전에 우리가 더 크게 머리를 만들어서 들이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네, 저도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이 기업이어서 이 기업의 건물을 갖고 와봤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555m짜리 큰 건물인데, 저는 이 공간에 대한 특성도 많이 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을 수직 건축하고 있죠. 공간을 보게 되면 높은 층이 비싸고 가운데가 비싸고 중간.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양극화나 계층을 나누고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세상을 꿈꿔요. 교실을 새로 메타버스에 만들거나 시청을 메타버스에 만들 때 왜 시장실이나 교장실이 여전히 고층 건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고층 건물의 중앙부 상층부에 있을까? 어차피 수직으로 만들고 수평으로 만들건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하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인간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수평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은 에너지인데요. 실제 구글이 오랫동안 숨기고 있다가 작년에 리빌된 자료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구글이 많은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데이터 센터가 미국 특정 도시의 전기 소비량을 봤더니 전기하고 수도 소비량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인프라들을 돌리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이미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메타버스와 에너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한데요. 저희 연구팀이 그나마 아직 초보 연구지만 조사해본 바로는 메타버스가 꼭 에너지 에피션트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아픈 현실이긴 해요. 일례로 이런 거죠. 우리가 1000명이 또는 100명이 극장에 모여서 영화를 보느냐, 그 경우와 개인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집에서 보는 경우, 후자가 훨씬 환경에는 안 좋습니다. 차라리 극장 가서 보는 게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달리를 가지고 며칠 전에 그려본 그림인데 누구 닮지 않았어요? 저 그림요? 팀쿡. 그 회장님이 보시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린 팀쿡이 올해 가을에 발표할 애플의 MR 글래스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플이 대략 한 $3,000대 장비를 올 3월에 발표를 하고 가을에 판매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디바이스가 물론 초기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폰 이상의 충격을 시장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손가락 몇 번 터치해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이걸 너무나게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초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말도 하지 않고 가지 않았는데 손만 까딱까딱거리면 집에 옵니다, 음식이. 이건 마치 얘가 어렸을 때 무협 영화에서 봤던 물 한 방울 튕겨가지고 적장을 죽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변화가 이 글라스를 통해서 올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데 현재의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제도, 법안이 꼭 좋은 형태로 준비가 돼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위치,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반법이 조성이 되고 나면 이런 뭐 어떤 예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먼저 이병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지금 산업계나 뭐 여러 학계나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토론을 마련해 주신 허원 의원님하고 조준희 회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일단 정부는 지난 1월 한 1년 전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을 저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신사업 선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랫폼 개발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그 작년 9월에 그 범정부 합동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때 메타버스를 6대 디지털 혁신 기술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서 대폭적인 기술 개발과 이제 지원을 약속한 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그 메타버스 윤리 원칙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산업계에서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고 다양한 이용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다양한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그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제정해서 이러한 부분을 시민사의 어떤 자율성과 역량에 기반한 자유규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약간 늘어서 2,200억 규모로 금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D 기술 개발한 60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뭐 실증 사업과 같은 비R&D에 1,6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휴먼 같은 기반 기술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박관우 회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올해 융합대학원을 5개로 늘리고 아카데미를 2개수로 늘리는 등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저희 이제 인력 양성부터 뭐 기술 개발, 시범 사업, 해외 표준화 같은 산업체에 대한 전 주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되기 때문에 예산 뭐 획득이라든지 뭐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큰 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메타버스 법이 제정이 되면 글로벌 차원에서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이어서 이 법제도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선점하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되어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메타버스가 ICT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 널리 융복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시급히 뭐 통과되는 생각을 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자랑부터 먼저 하자면 조금 전에 발표했던 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이 현재 2개에서 5개로 늘어났는데 최초로 그 2개를 시도한 게 저였고, 그죠? 네, 알고 계시네요. 저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과기부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행히 또 올해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CES에 그 저희 과방위의 간사님 2분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4명의 이제 과방위 위원이 갔었던 건데 그때 이제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지금 딱 말씀하셨던 그 생태계 조성에서 장기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과기부가 애써야 된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같은 경우도 그냥 6년이나 7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뭐 메타 같은 경우도 10에서 15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할 거고 또 과기부도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이렇게 2개의 학교에 투자 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애썼던 것처럼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을 투자 얘기를 좀 하셔서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작년에 메타버스 신산업 전략이 나왔을 때 전후를 좀 비교해 보면 그 김상윤 교수님께서 쓰셨던 그 책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딱 메타가 이름을 바꾼 이후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때 저희가 전략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침체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얘기를 좀 드려보면 그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기업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했는지 봤더니 2021년도에만 570억 달러, 전 세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570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는데 22년도 1월부터 5월에만 그 2배가 넘는 1,2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론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는 건 뭐지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메타버스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관광, 여행, 한류, 엔터테인먼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분야들을 좀 보면 에너지,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조립, 생산 이쪽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밑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관광,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동력이 두 개가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나 전략 산업들의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이 산업들이 조금 더 경쟁 우위의 상황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하나의 토끼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리한 국민 생활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는 그 내용들을 좀 트리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그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화학 이런 분야에서 그 투자를 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이제 지원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올해에는 산업단지 전체로 좀 확산을 해서 파급을 좀 넓히고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 전체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제들을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 같은 게 나올지를 몰랐죠. 근데 카카오톡 나오면서 그런 디바이스가 보급이 됐듯이 뭔가 그걸 트리거링 해줄 수 있는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방향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출근하러 가거나 학교에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곳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야 되는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또는 그 이후에 여가 시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들을 사는 쇼핑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호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디바이스를 발표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메타도 새로운 디바이스를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들을 좀 봤을 때는 컨슈머용 일반 개인용 시장으로 들어오는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대가 홀로렌즈의 한 절반 정도 되는 2,000불에서 2,500불 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분명히 업무용이나 생산용 시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생태가 형성됐을 때 우리 개발자들이 그 공간에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두 가지의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짧게 좀 저희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기업분들이 메타버스 산업의 서비스를 런칭할 때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내가 이걸 했을 때 이게 관련된 규제나 이 투자를 했을 때 이걸 했을 때 나중에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거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난 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기본법이 마련됐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장치, 제도 또는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먼저 선언적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지금 유지상 의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생략을 하고요. 오늘 먼저 그 기반법을 제정해주시고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그 허은나 의원님 그리고 행사를 공동 주관하시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준희 회장님 그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그 과기부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파악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보면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 또 메타버스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정비, 또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율자동차하고 메타버스를 비교한다면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자동차의 기술 수준은 레벨 0에서 5까지 6단계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략 한 레벨 1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 메타버스는 다양한 기술과의 산업이 융합되기 때문에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초기 상태에 있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지양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 산업의 규제를 이 메타버스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규제의 관성, 요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게임 산업법에 의한 게임물 규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게임물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강력한 사전, 사후 규제를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게임 규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적 요소가 있으면 메타버스는 목적에 상관없이 게임물 등급 분류 대상이 있다는 것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관련 규제 당국의 입장입니다. 메타버스가 게임물 등급 분류 대상이 되면 등급 분류를 받기 전에는 출시가 불가능하고 사행 행위 금지, 과몰입 예방 등 내용 규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직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서는 위험 요인도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근데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쉽고 저렴하게 교육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교육 성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직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현재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그 현재 그 제안된 기반법이 그런 요건을 충족하느냐고 지금 말씀하신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저희들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용자 보호와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든지 발전 방향의 가변성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체제를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과몰입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일단 업계가 이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실 네이버 제페토라든지 SK 이프렌드 등은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 또 국제 전문 기업과의 협업 이거를 이미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반법에서 그 메타버스 그 협회를 법정기구로 설립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서 뭐 메타버스의 이용 촉진 확산이라든지 자율규제, 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또 과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회가 앞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기본법에서 뭐 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 또 뭐 규제 개선, 지속적인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그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인사 말씀하실 때 이제 인간 소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법을 하면 참 차가운 얘기인데 이 메타버스 법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어려운 뭐 전장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이동권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꼭 MZ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지체장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 법안에 이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가상유학 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허은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은 띄어쓰기를 좀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이게 2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먼저 이제 김영식 의원을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화폐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이한 조항인데요. 약정에 따라서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하고 양도할 수 있고 이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위반할 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좀 규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 대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기본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두고 이제 임시기준이라는 규제 개선 프레임워크를 하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최해 주신 허은 의원님 발의하신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제 진흥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허은 의원안의 이제 특징은 메타버스 외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 메타버스 인증 서비스 사업 같이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아까 전에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이제 관련해서 어떤 사업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자에게 준다면 허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제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업자 부분에 대한 신고제도 자체가 또 규제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자족적 신고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사업자가 어떤 현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점, 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조특법 개정안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만 세금이나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특정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넓혀버리면 수험자가 이제 넓다는 장점도 있지만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신고 제도는 자족적 신고라고 운영이 되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 규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새 법안 모두 자율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김영식 의원안이 약간 공동 규제에 가깝다면 허은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에 훨씬 가까운 유형입니다. 근데 한동안 이제 자율 규제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자율 규제는 선이고 공동 규제나 정부 규제는 나쁘다, 약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의료나 안전이나 이쪽은 공동 규제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고요. 콘텐츠나 이제 민간 자율에 맡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나온 얘기가 융복합인데 그 메타버스 자체의 산업의 발전도 있지만 타 산업과 융복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 규제의 형태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정한다기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규정하고 정부가 그걸 적절히 지원하는 형태를 바탕으로 하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 법안이 지금 나와 있고 가방이 예전 공청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각 법안의 내용들이 특징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통합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절히 성안을 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산업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흥법이란 이름 아래 진흥 아닌 규제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산업계의 대표로 이렇게 불려온 차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이 말랑말랑한 서비스를 갑자기 만들다가 이제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구조가 금방 전환이 안 되는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굉장히 지금 산업 초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굉장히 실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들을 국내 회사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메타도 말씀하셨던 매덕부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냐라고 자문하게 되면은 메타 직원들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지금 서비스를 만드는 실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메이저 기업들이 그런 대규모의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미래에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뭐 법전을 이렇게 발의하신 거를 다 읽고 오진 않았는데 사실 뭐 만드느라고 읽을 시간도 없고 해서 근데 저희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출현하지 않았는데 지금 약간의 이게 원형의 어떤 서비스 모양들이 약간 게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이제 어떤 법들하고 충돌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고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면 정말 뭐 이렇게 뭔가 기능을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그 게임법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뭐 다 아시겠지만 아직 산업 초기다 보니까 그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이 되게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사실 성인 컨텐츠 자극적이고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컨텐츠로 일단 먼저 활성화됐고 그리고 모바일도 지금은 실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지만 원래 제일 처음에 모바일 많이 썼던 서비스가 게임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도 아직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컨텐츠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규제가 사실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떤 새로운 이 말랑말랑한 어떤 새로운 BM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해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과기부랑 같이 이제 그 미러시티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미러시티의 그 목표가 지금 사실 저희가 아까 웅진 김상균 대표님 말씀하셨던 서비스도 저희가 같이 웅진이랑 개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산업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저희 같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그 벌티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막 접목이 돼야 돼요. 접목이 돼야지 실제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사실 이 법안이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고 굉장히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뭐 엔터미디어나 교육이나 뭐 커머스랑 접목되면서 여러 가지 법들이랑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발의하신 법이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법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실제적인 어떤 BM을 만들어 갈 때 그런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미러시티가 사실 일반인들도 손쉽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방형 플랫폼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는 실패의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제 기존의 그런 이제 산업 분야의 BM들을 접목을 낮은 비용으로 하면서 실패의 비용을 낮춰서 계속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좀 제공하자고 하는데 저희도 굉장히 이제 의원님과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 그런 이제 툴을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